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안승범 대표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분은 누구실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1990년대 이 대한민국 밀리터리 잡지계를 호령했던 컴뱃 암주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 컴뱃 암지의 대표님이시자 편집장님이셨던 유승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뭐 호령이라기보단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야, 독보적인 어떤 잡지 사안이었습니까? 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플래툰하고 조금 다르죠. 뭐 네네. 서바이벌 게임이 안 섞여 있으니까. 근데 또 지금까지 플래툰 잡지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 플래툰을 창간하셨다고 또 들었어요? 뭐 창간 저희 이제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가 네네. 예전에 그 취미가라고 네네. 지금 뭐 예전에 보니까 뭐 유모 씨 말씀하실 때 뭐 누가 댓글로다가 네네. 뭐 취미가 필진이었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엄연한 사업주였고요. 95년 당시에 예. 그 취미가에 나왔던 그 서바이벌 게임 관련 기사들 네. 이게 뭐 판매가 좋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이걸 별도의 잡지를 좀 내보자.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창간이 됐는데 네네. 제호를 제가 지었습니다. 제목을. 네. 제가 원래 제목 같은 타이틀을. 그렇죠. 제가 제목 같은 거 원래 잘 못하는데 네네네.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와. 하니까 다들 좋다고. 플래툰이라는 이름이. 네. 그래서 시작이 됐죠.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을 저희 슈퍼소닉 TV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야, 그래서 저희 이 코너 이름이 소닉 PD 유승식의 클래식 밀리터리 이야기입니다. 예. 야, 어떤 클래식 얘기만 하실 겁니까? 근데? 클래식 아닌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얘기하면 옛날 얘기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또 클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소닉 PD 유승식의 클래식 밀리터리 이야기 이게 좀 이 시간이 좀 길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길면 안 본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저희 슈퍼소닉 TV 구독자분들은 긴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말이 좀 많습니다. 네, 긴 거 좋아한다고 여러분 댓글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소닉 PD 유승식의 클래식 밀리터리의 첫 이야기는 뭡니까? 러시아의 125mm 활강포 전차 이야기. 여러분, 러시아의 125mm 활강포 전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커피, 당이 없는 커피, 이 스테비아 성분의 커피가 나왔습니다. 바로 펄세스의 스테비아 커피 믹스가 나왔습니다. 야, 저는 진짜 이거 먹고 싶었어요. 이거 먹을 때마다 저도 궁금했어. 와이프한테 맨날 욕 먹었어. 근데 되게 궁금했어.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이 궁금해지잖아요. 몸에 나쁜 거 먹지 좀 말라고. 인제는 먹었는데 인제는. 자, 한잔 드셔보십시오. 피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몸에 좋은 커피, 당 없는 커피, 스테비아 커피. 그대로인데 맛이 단데? 일단 뭐 당뇨니 뭐니 혈압 높으신 분들이 커피 믹스 안 드시잖아요. 이제는 드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 맛이에요. 그 맛. 그 전통적인 커피 믹스의 그 맛.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뜨거워. 뜨겁게 마셔야 돼. 한 번에 쫙 못 마시겠어. 자, 여러분, 펄세스의 스테비아 커피 믹스. 예.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한 잔씩.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커피입니다. 야, 좋습니다. 맛이 뭐 그냥 똑같네요. 동일하네. 예, 똑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어떻게 이 주제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러시아 전차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 러시아제 전차라는 게 이 납작한 차체에 납작한 포탑, 동그란 포탑, 그리고 동그란 포탑.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눠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 서브 타입들도 있지만. 예. 근데 그 네 종류가 전부 다 125mm 활강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 쓰는 러시아 전차 이야기라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125mm 이 활강포 전차가 어떤 게 있습니까? T-64, T-64, T-72, T-72, T-80, T-80, T-90. T-90 크게 네 종류. 크게 물론 서브 타입이 많이 있는데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크게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를 하면. 근데 똑같이 125mm 포를 달고 있지만 다 다릅니다 전차들이. 이 디테일이 좀 다릅니까? 뭐
또 그런 것도 다르고 네네. 들어간 기술도 좀 다르고 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또 64, 72, 80, 90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숫자만 올라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네네네네. 뭐 그런 사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T64, 72, 80, 90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얘네들이 생산된 연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대략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 그 시기는 일단 비슷하다. 나오고 나서 워낙 오랫동안 개량하고 가니까 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5mm 활강포 전차 이 전에는 이 강선포 전차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히스토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2차 대전 때 T-34 전차 그거 네네. 너무 유명하죠. 이게 너무 유명하죠. 그게 물량을 워낙 또 많이 나오니까 독일군 전차를 이제 물량으로 압도를 했단 말이에요. 물량으로. 예, 거기다가 또 특징이 뭐냐면 네네. 전혀 그 군더더기가 없는 오로지 싸울 때만 필요한 것만 딱 그냥 만들어 놔가지고 생산하기가 쉽고 고장도 안 나고 신뢰성 높고 T-34가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전차였네요. 그래서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차 톱10 그러면은 거의 뭐 1위. 1위. 1위가 T-34. 그렇죠. 야. 그 T-34 전차를 이제 대전 말기에 네네. 좀 2차 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2차 예. 대전 말기에 개량을 좀 했어요. 그래서 T-44가 나옵니다. 그래서 T-4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100mm 포를 달고 네네. 포탑은 T-34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차체는 이제 요즘 소련 탱크처럼 좀 납작하게 된 그런. 납작하고.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대전이 끝나니까 네네네네. 뭐 딱히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걸 차분하게 다시 또 개량을 하자. 그래서 나온 그래가지고 전차가 차체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네네. 포탑을 이제 동글동글한 포탑으로 바꾼 T-54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때서부터 네. T-54, T-55. T-55는 그걸 약간 더 개량을 한 건데 아, 일단 T-54. 보통은 T-54, 55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약간 겁니다. 마이너 체인지밖에 없고 외관상 구분도 별로 안 가니까. 거의. 근데 요 T-54, 55가 얼마나 대단한 전차냐면 예. 대전 후 최고의 걸작 전차다. 대전 후 최고의 걸작 전차. 예.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뭐 왜 그런지는 딱히 뭐 그렇지만 이것도 T-34의 그 영향을 다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래도 이게 물경 그 최소한 7만 대. 물량이 예. 그리고 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카피 생산한 것까지 합하면 10만 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10만 대. 와.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쉬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물량을 뽑아내니까요. 예. 고장 안 나고. 예. 쓰기 좋고. 예. 간단하고. 간단하고. 싸움 잘하고. 싸움 너무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전차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련 국가랑 관련된 그런 이 공산 국가들은 거의 다 이 그렇죠. T-54, 55가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소련하고 눈곱만큼이라도 연관이 되는 데는 다 깔려 있는 거죠. 무조건 다 공여가 됐다. 그렇죠. 이게 전후 1세대 전차입니다. 전후 1세대. 네. 예, 이것이 1세대라고 합니다. 뭐 1, 2, 3세대는 뭐 아시죠, 대충. 이게 저희 채널이요. 이게 굉장한 밀떡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일반인이면서 또 밀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1세대 전차는 네네. 주포가 이제 100mm 이하의 주포. 100mm 이하의 주포. 그다음에 장갑은 주조제 단일 장갑. 주조를 한. 그러니까 주조로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네네네네. 포수 조준은 목시로. 목시 눈으로. 조준. 예.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전제가 남아 있는 그런 전차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럼 2세대는 어떤 겁니까? 2세대 전차는 주포가 105mm에서 115mm로 이제 강화가 되고요. 아, 강화되네요. 그다음에 주포 안정 장치가 도입이 됩니다. 차체가 덜컹덜컹해도 이 포시는 딱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네. 기본적인 야간 투시 장비를 도입합니다. 야간 투시 장비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1세대는? 뭐 거의 없었죠. 하긴 물론 이제 목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 서치라이트 같은 게 뭐 있긴 있었는데 네네. 이제 뭐 그건 서치라이트 펑 키면 뭐 저보고 따야겠어요 하는 거니까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3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는 이제 주포가 120mm급으로 강화가 됩니다. 야, 120mm. 예. 그리고 고도화된 사격 통제 장치, 복합 장갑, 야, 3세대부터 복합 장갑이 이렇게 둘러지는군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야간 투시 장비. 완벽한. 예. 오. 그게 3세대 전차고요. 야.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예. 4세대는요? 4세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 안 나왔습니까? 그럼 3.5? 3.5세대라고 3.5.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요즘 우리나라 뭐 K2 전차나 뭐 이런 게 3.5세대예요. 네. 3.5세대는 이제 그 장갑과 그
방어력과 공격력이 더욱 강화가 되면서 네. 네트워크 작전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 장비가 그렇죠.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전차들이 네. 이제 본부에서 딱 보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얘가 딱 조준을 했는데 음. 탄약이 없어요. 음. 그럼 그 데이터를 갖고 다른 전차가 또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전차, 네. 근데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네. 아파치 헬기 다 이제 이게 같이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군요. 계획이 있었죠. 지금 네. 완전히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은 아무튼 이제 그런 네트워크 작전 능력을 가지는 게 3.5세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T-44 전차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T-54, T-55까지 왔다 하면서 저희가 이 전차 1세대, 2세대, 3세대, 3.5세대 전차의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알기 쉽게 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T-62. T-62 전차입니다. 이거 이제 195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네네. 활강포의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전차포라는 게 일단 속에 강선이 있잖아요. 우리 빙빙빙빙 강선. 예전에 뭐 예. 학교에서 뭐 몇 조 우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M16 소총이 뭐 6조 우선 뭐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강선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사 모양으로. 네, 근데 네, 이걸 안쪽에. 이제 강선이 없애고 이제 매끈하게. 강선이 없다. 네. 오. 그게 이제 활강포 전차인데 이걸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세계 최초입니까, 러시아가? 그렇다고 봐야죠. 활강포 전차를. 오.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장비한 게 T-62. 최초가 T-60이었다. 예. 그래서 62는 활강포를 장비한 거 이외에는 네. 그냥 T-55를 단순히 확대 개량한 그 정도의 그냥 범주를 넘지는 못했어요. 크기나 어떤 이런 사이즈를 좀 확장시켰다. 그렇죠.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이게 조금 더, 약간 더 높이가 늘렸다. 이것도 2만 대가 넘게 생산해요. 2만 대요? 그래서 T-62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뿌렸지만 네.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구석까지는 안 가고 오. 동구나 네. 뭐 중동 이런 데 이제 공여가 됐죠. 그 정도로. 네. 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련이면은 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 물량이 힘이다. 물량반이죠, 이 사람들은. 소련은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사람 목숨 같은 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투입을 해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면 좋은 전차예요. 그냥 막 우라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방 같으면은 네. 엔진이 고장 나면은 엔진을 고치는데 네. 러시아 같으면 엔진이 고장 나면 전차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전차를 바꿔버립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련이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 활강포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결실이 바로 이 T-62 전차입니까? 62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요 장황하게 125mm 포 전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62까지 왔던 이유는 네네. 뭡니까? 활강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활강포. 야, 이 활강포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만큼의 거죠. 얘기가 필요했어요. 네. 예. 저희가 괜한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네. 꼭 필요한 얘기를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표님. 예. 여기서 이 활강포와 강선포의 차이점이 뭔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이참 군더더기가 참 많이 나. 그러니까 뭐 설명할 게 많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꼭 들어야 돼. 예. 예. 자, 일단 강선포는 포신에 일단 이 나선 모양의 강선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네. 활강포는 매끈하죠. 매끈하죠, 그냥 숭숭.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보면 활강포는 포신을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든다. 돈이 별로 안 된다. 라이플포는 강선이 파야 되고 그다음에 일일이 또 이제 쏘면 강선이 닳잖아요. 닳죠. 그러니까 포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달면은 또 포신을 바꿔줘야 되나?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활강포는 탄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네. 탄약에 날개를 달아요. 탄약의 날개. 네. 어. 날개를 다니까 탄약값이 비싸요. 그래서 예. 이 기본적인 그 개념은 그건데, 음. 근데 이게 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게 네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포들이 발전을 하면서요. 네네네. 활강포가 엄청난 그 포구 압력 때문에 네. 되려 포신 수명이 더 짧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포신 수명이 짧아요? 처음에는 한 300발밖에 못 썼어요. 그 서방제 120mm 포가. 그래요? 예, 지금은 한 1000발 이상 쏜다 그러긴 오, 하는데요. 네. 강선포는
이제 이렇게 쏘는데 네네. 그 대신에 탄약은 그냥 간단한 걸 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활강포에서 쏘는 그 말하자면 날개 안정식 철갑탄 네. 이게 좋으니까 네. 우리는 포가 강성포밖에 없는데 어. 저 탄약을 쓰고 싶은 거예요. 날개 달린 이 탄약을.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 쓰려고 하니까 예. 탄약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 일이 꼬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돌아가는데 이 화살은 그냥 똑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얘를 공회전 시켜야 됩니다. 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뒤죽박죽돼요. 이게 장단점들이 네네네네. 뒤죽박죽 되는데 네. 아무튼 이 강선포의 특징은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장점이네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 활강포는 날개를 달아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쏘면서 날개가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워낙 이 높은 속도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거 네네. 그렇게 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체적으로 날개를 달아야 되니까 네. 만약에 이게 이 포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네. 여기 탄약이 있고 날개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포신에 꽉 차게 탄약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을.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강성포 같은 경우는 꽉 찬 탄약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야포에 이제 적합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빵 터지는 폭발력이 큰. 네네네네. 그런 데 적합을 한 거고. 네네. 근데 활강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요거밖에 이 구경이 작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네. 이걸 이제 탄약을 더 강력하게 발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네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빨리 쏴야 돼요. 빨리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적탱크가 더 좋은 게 나와서 더 큰 포를 달게 되면은 네. 큰 포를 달면 장약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크게 되면 이거 더 커져야 되잖아. 그럼 전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얇은 탄약을 이 포구 안에 얇은 탄약을 쓰면서 장약을 큰 걸 쓰게 되면은 그만큼 더 빨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탄약이 얇고 긴. 그렇죠. 이런 탄약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실제로 120mm 포라고 해도 네네. 이 구경은 뭐 발표는 잘 안 되지만 대체로 35 내지 40m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120mm 장약을 가지고 35mm짜리 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성포 같은 경우는 탄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돌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예. 근데 길이대 직경비라 그래가지고 이 직경에 비해서 길이가 한 7, 8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너무 말하자면 길게 되면은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닥이 이렇게 돼버려요. 꼬여버리는구나. 네. 네. 근데 활강포는 가늘고 길게 만들어도 한 길이대 직경비로 30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해서 쫙 쏴버리니까 이 강성포가 갖지 못한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사거리도 길어지고 이 관통력이 커지는. 관통력도 커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차포로서는 활강포가 결정적인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전차의 포는 활강포로 만들어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영국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다양한 탄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네. 특히나 그 해시탄이라고 네. 그 플라스틱 폭약 같은 예를 장갑에 탁 붙으면 여기서 땅 터지면 안에서 이중으로. 탕 깨지면서 이중으로. 그렇죠. 그렇게 안에서 깨지면서 승무원을 이제 살상시키는 네네네. 그 탄약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영국군이. 영국군이. 그래가지고 그 탄약을 쓰기 위해서 챌린저 2까지도 이 강성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도 드디어 일단 전차포는 역시 뚫어야 되니까. 뚫어야죠. 네, 뚫어야죠. 그러니까 챌린저 3부터는 활강포를 도입한다. 3부터는. 네. 그럼 이제 전 세계 주력 전차는 싹 활강포가 되는 거죠. 그럼 영국의 챌린저 3는 지금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발 중입니까? 그러니까 그 2를 네. 대폭 개량한 그런 전차인데 현재. 이게 이제 네. 그 챌린저 3로 명명을 하는 거죠. 개량을 한 것을 한 150대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량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강포를 단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활강포와 강선포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또 저희가 이 밀떡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얘기를 꼭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하죠. 예.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나? 너무 길어져 그때. 이거 알긴 알아야지 그래도. 안 되나? 예, 알긴 알아야죠. 알긴 알아야죠. 이 정도 모르면 안 되지. 좋습니다. 밀떡이라면 알아야 되는 얘기. 그렇죠, 예. 강선포와 활강포의 차이.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이 T62 전차. 예. 이거는 뭔가 시험작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이제 그래서 T62까지는 대전 전차들이 이제 이어져 온 계보건인데 대전 후에 완전히 새로 이제 그 러시아에서 전차를 설계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네네. T64 전차예요.
T64 전차. 이게 본격 활강포 장비 전차. 본격 활강포 전차. 그래서 그게 밑거름이 된 거. 오. T62가 밑거름이 된 거죠. 야, 없어서는 안 될 전차였네요. 네. 음. 그래서 네. 그 자동 장전 장치, 야, 드디어 자동 장전 장치가 나오는구나. 신형 고출력 디젤 엔진, 오, 고출력 디젤 엔진. 그다음 변속기와 그 엔진의 일체화, 일체화, 이게 소형화. 파워팩이죠. 이게 파워팩. 거기다가 복합 장갑 혹시? 거기다 복합 장갑. 오. 그다음에 고도화된 사격 통제 장치. 야, 최첨단인데 이제 이 신기술을 정도면요? 대폭 도입한 것이 네. T64 전차라는 거죠. 이것이 T64다.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64 전차가 꽤 쓰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 저 뉴스 보면은 그 바퀴의 특징이 있는데 바퀴가 네네. 작아요. 그거는 어. 딱 보면 T64 나와. 아, 그래요. 대표님 딱 보면 아시죠? 저게 뭔지. 뭐 압니다 저는.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T70이니 T64니 뭐니 보면은 예. 비슷비슷해요. 예.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언뜻 보고 실루엣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저도 이게- 그림자로 보면 몰라요. 저도 그림자는 모른다. 그림자로 보면 모르죠. 저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T64의 이 주포는 아직 이 125mm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115mm를 그대로 달았어요. 그랬는데 응. 그 이란 쪽에서 그 예. 미국제 M60 전차를 이제 입수를 해서 105mm 포를 보니까 이게 위력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죠. 105mm인데 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방 쪽 그 L7포가 굉장히 그 유명한 포거든요. 네네네네. 뭐 M60 이런 데 다 달았잖아요. 레오파드니 뭐. 네네네네. 근데 그 위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걸 안 되겠다. 안 되겠다. 125mm를 달자. 또 이게 소련 입장에서 미국에 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125mm 포로 강화해서 T64A를 1,600대를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뭐만 생산하면 그냥 1000대가 넘는군요. 그게 1969년이에요. 1969년 당시 예. 근데 이게 저 T64가 일단 네.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네. 이게 값만 비싸고 돈만 단점이요? 많이 들고, 돈만 많이 들고 어. 이 신뢰도가 막 떨어져요. 값도 비싸고 고장도 잘 나고. 고장도 잘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부랴부랴 예. 간이형으로 만든 것이 T72. 아니 T72가 간이형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